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건축 시공 현장 실무 제 5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근 배근 순서, 그러니까 철근의 배근 순서는 단변 방향, 그러니까 짧은 방향이 지난 시간 주철근이다 그랬는데, 주철근, 단변 방향의 철근이 길이 방향의 철근, 온도 철근 또는 배력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 철근을 먼저 놓고 그 위에 길이 방향 그 온도 철근, 이 배력근을 갖다 배근을 하게 됩니다. 바닥판이나 슬래브는 하부 철근 중에 주분을 먼저 설치하고, 그러니까 단변 방향의 철근을 먼저 설치하고 난 뒤 길이 방향의 철근 배력근을 배근한다. 그 다음에 하부 철근이 배근이 완료되면 오수관, 하수관, 급수관, 전선관을 배관을 하게 됩니다. 바닥 기초에서. 그러니까 하부 철근이 완료되면은 하부 철근 위에다가 오수관이나 하수관, 급수관, 전선관을 배관을 하고, 모든 배관 완료 후에 상부 철근을 갖다 얹어 놓는데, 이때는 길이 방향의 철근을 먼저 놓고 난 뒤에 단변 방향 주철근을 넣는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부 철근하고 위에 얹히는 상부 철근하고는 반대죠. 반대로 된다. 그래서 철근 배근 순서는 맞아야 한다. 현재 그 사진에 보면은 위에 있는 이 사진은 하부 철근을 엮은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하부 철근을 엮고 난 다음에 설비 배관을 하고 난 뒤 상부 철근을 배관을 해서 마무리해 있는 겁니다. 마무리한 철근이다. 또 위에 위층에 올라가서 슬라브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그 짧은 방향의 하부 슬라브 철근도 전부 복철근을 였는데, 그 주철근을 먼저 배근하고 하부 철근은 배력근을 배근하고, 그 다음에 상부 철근은 길이 방향의 철근을 먼저 놓고 또 그 위에다가 단변 방향의 주분을 갖다가 배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근의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 피복 두께라 하면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최외단 철근 표면까지 거리를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그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림을 설명을 잠깐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철근이 있으면 뭐 기초 바닥이 이렇게 있다, 통기초를 했는 매트 기초의 기초 바닥이 있으면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게 되겠죠.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또 철근이 있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철근이 이제 배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표면이죠. 콘크리트 표면에서 최고 바깥쪽에 있는 철근까지 거리가 피복 두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복 두께다. 다시. 자, 그러면 피복 두께 유지 목적은 뭐냐? 내구성, 그러니까 철근이 녹트는 걸 방지하죠. 철근의 방청 유지, 내구성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상 콘크리트 치기의 유동성 유지, 굵은 골조의 유동성 유지.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너무 적게 나오면은 콘크리트 속에 있는 자갈이 걸려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고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유동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내력상 피복으로 부착력을 증대한다.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콘크리트 응력에 의해서 부착력이 생기는데, 너무 얇게 철근 바깥에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부착력 증대가 된다.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는 우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 공기 중에 우리 노출되는 부분은 철근하고 바깥의 표면에 있는 콘크리트가 40mm 두께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기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영구적으로 묻히죠. 영구적으로 이렇게 흙 속에 묻히는 부분은 80mm 이상 피복 두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가 뭐 물 속에 들어간다, 어떤 거가대교라든가 이런 기초처럼 수중에 영구적으로 묻히는 부분은 피복 두께가 100mm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여기 그림이 있죠. 자, 우리가 콘크리트 요 기초를 그려놨는데, 기초가 있고, 철근이 이제 이렇게 배건이 되어 있고, 철근, 최외단의 철근하고 콘크리트 표면까지 거리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한다. 자, 철근의 피복 두께는 건축물의 수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콘크리트 건축물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있고, 또 유럽은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40mm로 규정하고 있어 알칼리 성인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서 탄산가스와 결합하여 중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100년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100년이라고 본대요. 우리나라 건축물의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25mm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슬라브를. 우리도 기둥이나 본은 다 40mm 이상 합니다. 하는데, 슬라브 피복 두께를 우리가 25mm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을 40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복 두께는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현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판이나 이런 데는 콘크리트 블록을 찍은 거나 아니면은 철제로 돼 갖고 이 두께가 뭐 80mm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얹어서 철근을 배건을 하면은 일정하게 바닥에서 40mm면 40mm 띄워지겠죠. 그 다음에 옹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옆에 보면 물레방아처럼 생긴 게 철근 사이즈대로 규격이 나옵니다. 13mm, 16mm 이런 규격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철근을 딱 끼워서 철근 조립하면은 항상 거푸집하고 요 스페이스 두께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 피복 두께가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스페이스는 굉장히 돈이 삽니다. 그래서 이 마대 자루에 사다가 업체에서 갖다 놓고 해도 일하는 철근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넣기가 귀찮고, 또 넣어놨는데도 목수가 거푸집을 붙이면 거푸집에 닿아서 잘 안 들어가고 하니까 망치를 때려서 없애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피복 두께가 안 나오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지은 지 10년이나 20년 되는 빌라의 옆을 지나가다 보면 녹슨 철근이 보이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복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가 시멘트 몰타를 떼어놔도 오래된 시멘트하고 부착도 안 되고 갈라져서 또 떨어져 버린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피복 두께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서 녹이 쓴 거죠. 녹이 슬어서 방청이 안 되고 녹이 슬어서 철근이 녹이 쓰면은
부피가 약 2.6배가 늘어납니다. 철근이 녹이 슬어서 팽창할 때 콘크리트가 두께가 그 피부 두께가 워낙 얇으니까 응력이 부족해서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떨어져서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달리 복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바닥 철근의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두께를 유지시킨다. 그 바닥에 스페이스 그림 봤죠? 그 다음에 수직면의 피복 두께는 PVC로 된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피복 두께를 유지한다. 현장 근로자 또는 봉사업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귀찮고 자기 편리대로 일하기 때문에 감독자가 눈만 돌리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철근은 우리 콘크리트 구조체는 사람의 피부 조직으로 봤을 때 철근은 뼈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철근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철근은 설계상에 있는 철근 sul자대로 100%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 철근 배건 시에 주의하여 철근 누락을 반드시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부 철근은 평활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줄자를 당기든가 뭐 실을 치든가 해서 상부의 철근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양쪽의 끈으로 고정하여 평활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공한다. 그런데 상부 철근이 평평해야 된다. 왜 그러냐? 콘크리트는 수평에 맞게 치고 철근은 높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얇게 된 데는 얇게 되고 깊게 나온 데는 상당히 많이 깊게 나오고 피복 두께가 일정하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바닥 철근도 뭐 철근 위에 10mm나 15mm 이렇게 얇게 덮어진 데는 나중에 그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면서 100%다 균열이 발생해 버립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안 나와서 그렇다. 그 다음에 슬라브 같은 경우는 내축에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건을 하게 되죠. 뭐 허공에다 철근을 갖다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건축물 기초바닥은 거푸집을 넣기 전에 철근부터 먼저 배건을 합니다. 버린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단열재 깔게 되면 단열재 깔고 철근 배건부터 한다. 왜 그러냐? 거푸집을 먼저 해놓으면 작업자들이 철근을 메고 거푸집을 넘어다니다 보면 발이 걸려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철근을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푸집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철근이 그 기초는 철근이 먼저 들어가고 기초 거푸집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형틀의 종류는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로폼, 우리 흔히들 많이 쓰죠. 빌라라든가 뭐 이런 현장에 가면 유로폼을 많이 쓰는데 유로폼을 사용하는 게 있고, 아니면 합판 거푸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사용하는 합판을 12mm 합판이 규격이 1220에 2440인데 600으로 그 절반을 갈라서 기초 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합판을 그 현장에 써버리고 온다. 그러니까 유로폼을 빌려 임대를 해가 오면은 또 그거를 해체를 해서 정리를 해서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공사 착수 전에 마감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공사 착수 전에 철근 배건이 완료되어야 한다. 철근이 덜 됐는데 거푸집부터 먼저 되면은 뭐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할 바닥면이 어느 정도 평평하도록 유지가 돼야 한다. 우리가 합판 거푸집이나 유로폼 거푸집을 대는데 버린 콘크리트 천단 바닥이 울퉁불퉁하면은 그 거푸집하고 바닥면하고 딱 밀착이 안 되니까
중간에 뜬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으로 냄비콘이 다 빠져나오죠. 냄비콘 콘크리트가. 그래서 바닥이 어느 정도 평평하게 버린 콘크리트가 골라져 있어야 되고, 시공은 거푸진 면이 고르고 일정한 것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합판이 뭐 오래 써가 걸레처럼 이렇게 너들너들한 걸 사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이 굉장히 보기 싫어지죠. 합판면하고 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푸집은 제거가 쉽도록 방리제를 거푸집에 칠한다. 방리제라는 거푸집에 바르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예전에는 뭐 폐유라든가 정비공장이나 오토바이 손이 와서 폐유를 넣어다가 바르고 거푸집을 대고 나중에 해체를 하면 콘크리트 표면이 시커멓게 나오죠. 지금은 뭐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방리제라고 해서 거푸집에 바르는 그 기름이 있습니다. 생선 뭐 이런 가공 공장에서 나온 기름인데 약간 비린내는 나지만 방리제를 발라야 한다. 그 다음 배부름 치수 변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대를 단단히 여맨다. 자, 버팀대를 단단하게 줘야 되죠. 콘크리트 치다가 배가 불러진다든가 치수 변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유니폼 거푸집을 이제 기초를 요거는 줄기초죠. 줄기초에 거푸집을 대놨는데 유니폼을 대고 흔들리거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버팀대를 전부 이렇게 줘놨죠. 이게 흔들려서 벌어지거나 직선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뭐 형철 목수들한테 얘기하면 기초니까 조금 벌어져도 상관이 없다. 근데 기초기 때문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푸집에 사용되는 그 부속 재료는 격리제, 세퍼레이터,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 유지, 오물을 드는 것을 방지한다. 자, 거푸집을 세퍼레이터는 옹벽 거푸집을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안에다가 철로 돼 갖고 딱딱 이렇게 꼽아 넣게 돼 있습니다. 이어 갖고 양쪽에 버팀대를 주거나 철선을 이렇게 감아서 벌어지지 않게 졸아붙이면은 요 세퍼레이터가 없으면은 안으로 찌부러져 버리죠. 거푸집이. 그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퍼레이터다. 또 유로폼 거푸집에서는 세퍼레이터 대신에 폼타이가 이렇게 해서 거푸집 바깥에 핀을 딱딱 꼽아서 폼타이가 간격제 역할을 하죠. 폼타이. 유로폼에서 합판 거푸집에서는 세퍼레이터가 간격 유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긴장제는 바로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생이라는 철선을 가지고 긴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폼타이 갖고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긴장제고. 그 다음에 간격제 스페이스라는 거는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한다. 아까 그 옹벽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를 사용을 했고, 바닥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된 거나 철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방리제는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방리를 용이하게 거푸집이 잘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중류, 석유, 동식물류, 아마이인유 등을 사용을 하는데, 아마이인유가 제일 좋죠. 중류나 석유도 우리 환경오염을 시킬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푸집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이는 건 이제 합판 거푸집이죠. 단독주택, 전원주택 기초에서는 합판 거푸집을 이렇게 대고 버팀대를
이와 같이 주는 경우도 흔히들 많죠. 현재 여기도 온통기촌데 보면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 철근을 배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푸집은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거푸집은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기둥은 기둥 둘레 길이, 그러니까 500에 500 각이다 그러면 500이 4개죠. 둘레 길이니까 2m죠. 그럼 기둥이 높이가 3m다 그러면 2m 곱하기 3은 6평방미터죠. 자, 기둥은 둘레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거푸집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둥 높이는 바닥판 내부간 높이를 한다. 그러니까 위에 보라든가 슬라브 두께를 뺀 내부간 높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벽은 그 벽 면적 마이너스 개구분 면적 곱하기 2. 벽은 왜 곱하기 2를 하는 뭐 양쪽으로 거푸집이 다 붙어야죠. 그래야 벽이 되죠. 그 다음에 창틀이나 들어가는 거 이런 면적은 다 뺍니다. 거푸집이 필요 없어도 되는 부분을 다 뺀다. 개구부. 그러니까 창틀이라든가 이 뚫어진 걸 다 개구부라고 하죠. 그걸 뺀다. 그 다음에 개구부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거푸집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창문이 600이 600이다. 그럼 1평방미터 미만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양쪽에 그 거푸집이 빠져나오지 않게 마구리 막는 그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은 그 작업하고 거의 맞먹는다. 그래서 거푸집 면적에 그대로 산입을 해준다. 그 다음에 기초의 경우에 수평이 아니고 경사도를 이렇게 줘서 바닥을 칠 때는 경사도가 30도 미만은 면적 개선에서 져야 된다. 경사도가 30도 미만은 미장 흑칼로 다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거푸집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기둥 내부간의 길이 바닥판 두께를 뺀 거, 그러니까 바닥은 하지 말고 보는 양쪽 옆에 판만 보 옆면적 곱하기 2죠. 보도. 자, 보도 옆면적 곱하기 2. 저 여기 무슨 소리냐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 보는 우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죠. 뭐가 슬라브가 위에 있고, 그럼 요거는 빼고 요 면적만 한다는 거. 요 면적하고 요 내부간에 다음 보하고 연결되는 뭐 요 보의 길이가 3m 같으면 여기 0.5다 높이가. 그러면 0.5 곱하기 3 곱하기 2죠. 여기 이쪽이 또 하나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럼 요 바닥판을 왜 빼느냐? 요거는 나중에 슬라브 바닥 계산할 때 전체로 면적을 계산하면 요 면적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볼을 계산할 때는 요것만 해버린다. 그 다음에 바닥. 자, 외벽 두께를 뺀 내벽간 바닥 면적. 그러니까 옹벽으로 올라가는 구조물의 경우 바깥 거푸집은 놔두고 바깥은 거푸집 면적을 또 바깥 면적을 별도로 산출하니까 바닥 전체 뭐 바닥판이 10m면 10m, 폭이 5m 뭐 5m, 5m 곱하기 10m 하면 바닥 면적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보는 그 바닥을 안 쳤으니까 슬라브 바닥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적을 갖다 계산을 해서 우리 거푸집은 전부 면적으로 산출한다. 그 다음에 우리 철근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킬로그램으로 산출을 하게 돼 있고, 콘크리트는 입방미터
부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다시 그 콘크리트에 관해서 교육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차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